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억 원을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그 다음 넥스트는 2억 원짜리다. 그런데 어떤 뭐 특정한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10년을 버틴 건 인정해줘야 된다. 10년 넘게 버텼잖아요. 자, 그럼 이번엔 비트코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10만 불 돌파하고 뭐 아주 잔치 분위기였다가 지금 뭐 이제 7만 달러 네네.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사실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 이것은 그 전에 비트코인 불장이 먼저 오고 나서 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알트코인이 힘받을 일이 없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조금 뾰족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추세선을 거보면 24년도 1월부터 월별로 해가지고요.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거보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 추세선 상에서 약간 올랐다가 지금 이 선에서 약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대로 타고 등산으로 비하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씩 2달, 3달 쉬어갈 때가 있는 거는 아마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제가 23년도 8월인가 9월에 처음 책을 냈을 때 머지않아를 1년 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쓴 거였고 그때 84,000불이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작년 말에 진짜 갔어요. 물론 원화로는 그 전에 3월에 1억을 가긴 했지만 제가 책에 썼던 거는 84,000불, 1억 원을 한 가을 정도를 예상하고 썼던 건데 제가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틀린 것도 있죠. 3월 달에 1억이 된 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제가 썼던 말이 있어요. 1억 원을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그 다음 넥스트는 2억 원짜리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왜 주저하고 좀 조심하냐면 이게 좋은 힘으로 얘기한 것도 또 썰레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어떤 차트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은 올해 가을쯤에 원화로는 한 2억 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달러는 이제 환율 때문에 조금 변동이 그렇죠. 될 수 있는데 네. 그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네. 그러면 원화로 1억 6천을 한번 갔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 폭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을 위로 딱 올리면 2배니까 딱 2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 차트들의 흐름을 한 7, 8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지 무조건은 저도 아니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저는 가을쯤에 좀 빨리 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올해 분명히 뭐 2억 원이 아니고 뭐 1억 9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올해는 흐름상 올 것이다. 한번 도전할 것 같고 그 다음까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만약에 그 지점에 가면 또 한번 조정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큰 조정장. 그때는 또 약간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또 한번 이번에 보는 것도 좋겠다. 급등장이 오게 된다. 네네. 2억을 돌파하는 급등장이 오게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뭐 또 분위기가 막 타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조심해야 될 때다. 그렇죠. 근데 아마 그때 되면 기억 안 나실 거고. 근데 그 과거 이 패턴을 보면 네. 이 조정이 오게 되면 거의 뭐 7, 80%까지도 하락하는 조정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기관이라든가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아니면 ETF를 통한 여러 가지 그 매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ETF가 아까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를 위시해서 그 피델리티도 있고 그레이스케일도 원래 갖고 있었고 이제 그 보유량을 지금 보면 비트코인을 115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걸 수탁을 맡아주는 게 사실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로 맡아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전에 금본위제가 운영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게 브레튼 우즈 때 깨졌지만 지금 일종의 비트코인에서는 안전장치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폭락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아직 파생 상품이 밑으로 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옵션 상품이. 그런데 블랙록 입장에서는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기관 투자자가 된 건 맞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보유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에는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측면을 저는 감안해서 올해 상승할 그런 또 흐름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고점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자금의 유입이 가시화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 ETF를 통한 이 시장의 변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 11일이었죠. 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저하고 생일이 하루 차이라서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제 생일날 나오길 바랬는데 하루 전에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ETF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장 많이 늘었을 때 환율을 감안한 원화 기준으로 170조 원까지 늘었다가 지금 143조 원 정도로 비트코인 ETF는 조금 줄어들어 있고요. 이더리움이 금쪽인데 처음에 그레이스케일이 이미 갖고 있던 물량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게 13.8조 원이었단 말이에요. 7월 23일에. 네. 근데 그걸 전고를 좀 돌파해서 한 20조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쪼그라들어서 10조 원 정도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야 원래 니네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것보다 지금 더 쪼그라들었네. 다른 투자 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좀 보면은 이더리움 ETF는 사실 출시가 되고 나서 비중이 비트코인 그 ETF 현물 ETF 있잖아요. 네. 10%를 잘 못 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솔라나나 리플이 지금 출시되는 건 전 타이밍이 안 좋다고 보는 게 이더리움 ETF가 이렇게 흥행이 안 됐을 경우에 솔라나하고 리플이 ETF 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흥행이 저는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좀 좋아지고 할 때 나오는 게 타이밍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ETF 상품이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만 또 상승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항상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 요즘에 자료들이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니까 이러면 사실은 좀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는 또 연금을 다루는 또 미국의 중요한 그렇죠. 또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데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을 뭐 좀 정리한다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하방 경직성에는 좀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올해는 그렇게 좀 탄탄하게 좀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런 정도로는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그 1000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하는 그 고래, 소위 대왕고래들. 네네. 요새 신규 대왕고래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무슨 100만 비트코인을 뭐 매입을 했네 뭐 이러면서 뭐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네네. 가격은 좀 헤매고 있지만 이 대왕고래들 이 움직임이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겁니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제가 이거는 과거에 이제 흘러간 일이니까 제가 전 직장이 아모레 이제 퍼시픽이었는데 2000년도에 제가 입사했을 때 얼마였냐면은 15,000원이었거든요. 주가가. 네. 근데 뭐 있었던 일이니까 저는 그때 주식 투자를 좀 할 때라 2만 원쯤에 사가지고 한 8만 원쯤에 한번 판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4배 정도가 수익이 났으니까 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까지 갔냐면 나중에 150만 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확인된 바는 정확히 없지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 실제이기도 해요. 제가 전 직장에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아모레 퍼시픽 주식은 중국 사람들이 당시 20년, 25년 전부터 많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팔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모레 퍼시픽 주식이 뭐 몇 년 동안 15,000원, 2만 원 있다가 쫙 오르기 시작하니까 100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래도 고래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거는 그 비트코인이 뭐 주식의 한 종목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긍정적으로 분명히 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오는 뉴스 보니까 트럼프의 그 코인 전략 비축,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언 이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공매도 포지션이 지금 청산당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네요. 네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물밑에서는 네네.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 상승기와
또 이 하락기, 폭락기 이게 이제 4년 주기마다 온다 해서 4년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반감기도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게 된 게 비트코인 400만 원 할 때쯤에 약간 부업 비슷하게 좀 이렇게 그때 봉급쟁이였으니까요. 이더리움 채굴기를 2대를 장만한 게 이제 첫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러니까 채굴에 대한 걸 조금 더 알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4대까지 해봤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뭐 반감기 이런 거의 의미가 앞으로는 좀 약해질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 동일한 조건 상황에서 반감기라는 거는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지가 되려면 가격이 2배가 돼야 똔똔이 되는 거지 더 수익이 그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코인을 발굴하는 그 비용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뭐 갤럭시 디지털이나 무슨 마라톤 홀딩스 이런 미국에 11군데 업체가 있고 그런 데들을 이제 주가도 보지만 실제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게 이제 해외에서 개최될 때 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그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다가오면 항상 고민한대요. 우리 회사를 계속 영속할 거냐? 여기서 빨리 털고 그만둘 거냐인데 요번에 조금 작년에 의외였던 거는 저는 그 많은 회사들이 쉽게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어벤던이지 이제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회사들이 버티더라고. 근데 어떻게 버텼겠어요? 가격이 올라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고 이거는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구상학번인데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해서 그때 그래픽카드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바뀔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는 제 사견이니까 재밌게 그냥 들어주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 만든 사람은 한 명이 아니고 천재들이 여러 명이 만든 것 같고 어떤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그 산업들 있잖아요. 이 산업이 먹고 살 수 있게 교묘하게 만들어낸 일종의 좀 약간 모티브라 그럴까?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었으면 요즘은 AI 때문에 좀 가지만 그 책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8개를 꼽아야 이게 한 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게 30만 원 할 때도 38에 24면은 280만 원이었다고. 그게 더블이 되고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는 거죠. 만약에 진짜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젠슨왕이 비트코인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전자산업이라고 할까 이런 AI 테크 산업들의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 4년마다 오는 이 반감기와 또 성승기와 폭락기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뭐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 과거의 패턴들이 비슷하게 좀 전개가 되니까 우리가 좀 참고는 할 수 있겠죠. 네. 아까도 잠깐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ETF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이것이 가져다 줄 어떤 새로운 사이클 변화 이런 것은 없을까요? 제가 이제 그 추이를 조금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 어차피 파레토 법칙을 따라가는 건데 뭐 블랙록이라든가 그레이스케일이나 피델리티나 거기에 하나 더 넣어줄 수 있으면 이제 아크 21 쉐어스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좀 증가하거나 유지가 됐거든요. 나머지 이제 그 뭐 프랭클린 템플턴 뭐 조그만 짜잘한 데 있잖아요. 최근에 3분의 1 정도 비트코인 수량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그쪽 ETF 상품은 그냥 없어지거나 보통 자산운용사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갖고 있는 ETF 상품의 판매량이 1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해지시킬 수는 없고 보통 어떻게 되냐면 블랙록에서 그거 인수하고 상품이 이관되는 형태로 그 몇 군데 업체는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축이 되는 3개, 4개 되는 그 자산 운용사들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 같다고 보여져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제 트럼프만큼 이 코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을 기대했던 대통령은 없던 것 같아요. 또 많이 공약을 내뱉었고, 공약을 발표했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기대감들, 근데 또 이제 막상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했던, 약속했던 것들을 시행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이게 이 코인의 방향성.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미국도 자주 다녀오고 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대선할 때 대부분 바이든 예측 많이 했잖아요. 저는 무조건 트럼프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에 어떤 방송이나 제 개인 채널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고 우호적인 인사들을 많이 임명을 했지만 그분들이 막상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무조건 우호적인 정책을 옹호할 수 없다. 오히려. 왜냐하면 무게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아무리 우호적인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보면 현황 파악해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건 또 어떤 건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지, 무조건 내가 우호적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호재를 막 남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다만 그래도 그 우리가 조금 많이 좀 미워했던 게리 겐슬러보다는, 사실 게리 겐슬러 그분은 MIT에서 암호화폐 가르치던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 SEC 수장이 됐을 땐 우호적으로 많이 하시다가 좀 보수적으로 많이 나간 면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예를 비춰봐도 우호적인 분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를 포함한 그 다른 분들이 우호적인 건 좋은데 오히려 저는 사고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민코인 뭐 자식들이, 트럼프 자식들이 뭐 민코인 발행하고 그런 거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부정적으로만 안 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냥 평등하게만 좀 공정하게 대해주고 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약간 더 우호적으로만 해줘도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사고만 안 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가족들도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을 발행했잖아요. 네네. 그것을 하나의 정치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그 활용, 요걸로 보는 시각도 있고, 이것이 코인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보는 분도 있는데, 네네.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민코인은 그냥 그 양념 정도로 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업비트나 뭐 빗썸 같은데 오피셜 트럼프가 상장이 됐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거래소 대표면 상장 안 시켰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바로 며칠 전이죠. 또 트럼프 일가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 또 코인을 발행을 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좀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겠네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념 정도 가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페페코인 이런 것처럼 이게 투기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사람들이 아직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좋지는 않거든요. 또 뭐 코인 투자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어떤 캐즘 같은 걸 뛰어넘으려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저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여튼 들어요. 뭔가 발행한 건 아니고 이제 출시하겠다 발표를 한 거죠. 네네네. 하여튼 이해상충 논란이 미국에서도 되게 심한가 봐요. 근데 뭐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야겠다 하면 그냥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치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뭐 정치 자금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아작이 났을 텐데, 미국은 아예 대놓고 기부를 하고 대선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미국이 아니고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기관 투자가들의 그 편입 그 비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숫자가 네네. 늘어나고 있다. 또 기업들도 이제는 뭐 보유하는 거, 아까도 게임스탑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이제 기업들이 회계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다 자산으로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도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하던데요. 맞습니다. 예. 한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업들의 이 회계 기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그 ETF 상품만 예를 들어 드려도 기존에 미국 나스닥에서 갖고 있던 상품을 매도는 할 수 있는데 신규 매수는 못하게 아직도 금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측면도 당연히 풀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대한민국 이제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걸 상품으로 풀어주면 기존 주식시장에 안 그래도 많이 지금 뺏어가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법인 계좌를 열어주느냐인데, 원래 열려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규제와 실제는 다른데, 정부에서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 예를 들면 우리 법인 계좌 오픈해 주세요 하면 뭐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안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법인들이 투자하는 길이 열리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회사가 이제 100대 기업으로 예를 들면 뭐 중간에 50대라고 칠게요. 거기가 이익 잉여금이 만약에 그 당해 연도에 1,000억 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재투자도 하고 배당도 주고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정관에다 이걸 조금 사업계에서 좀 조정해 놓고 그 사업자 등록증 같은 데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도 일부 하겠다. 1,000억 원 중에서 만약에 100억 원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돼도 실제 회사들고 손실 나고 이득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기업들도 투자를 어느 정도 시작하게 될 거다. 왜? 그거를 이제 회장님들도 계실 거고 그 밑에 임원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장님들끼리 술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데 아니 저쪽 기업은 비트코인 한 1,000억 투자해가지고 한 500억 벌었대는데 우리 회사는 뭐 그런 거 하자는 사람이 없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코인 시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러 환경의 변화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또 보면은 그 부자 아빠로 유명한 분이죠. 키요사키. 네, 이분도 역사상 가장 큰 투자 기회가 왔다. 뭐 해가지고 올해 20만 불을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지금 신문 기사로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기관들이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다. 뭐 고래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이 그렇게 잘 맞췄던 적이 없다는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뭐 맞추고 못 맞추는 영역은 또 그분이 말씀한 시점이나 이런 걸 정확히 또 봐야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분은 저렇게 예측을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투자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마지막에 판단하는 거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꼭 그거대로 뭐 간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냥 좀 가십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수록 웃고 있는 쪽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라자루스. 예. 그 사실입니까? 어떻게 뭐 만 몇천 개가 지금 북한에 있다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게 다 해킹한 것으로. 저도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탑 화이트 해커였던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해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짧게 하신대요. 왜냐면 20대 한 초반 정도까지 하는 거지 그 이후에 하면 되게 생각 없는 놈 취급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교수님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쭤봤어요. 진짜 맞냐? 진짜 맞대요. 그래서 왜 가능하냐 설명을 다 들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거래소에서 그게 털리고 나면은 요즘은 빨리빨리 막 협조해서 막잖아요. 코드를 바꿔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 해커들도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것뿐이지. 잡히면 그렇죠. 처벌받고 하니까. 그게 이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다만 또 그쪽을 편드는 건 아닌데 거기는 이제 워낙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들고 자금을 어떻게 또 다 동결돼 있고 범죄를 통해서 제재를 받으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빼가고 그러는데 업비트도 사실 좀 그 도난 당한 적이 있고 그건 어떻게든 뭐 잘 막아야 되겠죠, 그거는. 그것을 처분하게 되는 순간 그때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 같아요. 뭐 편취한 게 만약에 뭐 1조 원 그래도 1조 원을 다 현금화는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건 하나의 그 가십으로 우리가 한번 다뤄본 거고요. 이러한 전반의 상황들 이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좀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참 재밌네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디지털 금이 될 것이다. 이 시각을 유효하신 건가요? 아니 이미 디지털 금이라고 봐야죠. 이미 왜냐하면 금이죠. 그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뭘 보냐면 어떤 뭐 특정한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10년을 버틴 건 인정해 줘야 된다. 10년 넘게 버텼잖아요. 근데 아직도 인식은 좀 나쁜 부분도 있지만 일단 10년을 버티고 그 애플이 시총이 얼마냐면은 사실은 4천 아침에 제가 잠깐 봤는데 4888이었거든요. 4,888조 원이에요. 근데 ETF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된 건 제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143조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무조건 커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시장이라는 것이 나스닥의 어떤 태양계 같은 거대한 시장하고 비유하면 정말 조그만 점 하나 정도일 수도 있다 아직도. 그렇지만 디지털 금의 의미를 갖는 거는 맞고 향후 이제 어떻게 발전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저도 무조건 이렇게 좋다고만 보진 않아요. 근데 꼭 바람은 뭐냐면 이 재단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저도 실제 재단이 있는지 외국 재단도 많이 찾아가 봤지만 일을 좀 열심히 하시고 좀 이제 7, 8년 막 지났잖아요. 그럼 네. 뭐 대기업하고 뭐를 좀 하든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좀 접목이 돼서 발전되는 게 아직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AI나 뭐 로보틱스나 또 무인 운전 자율주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접목될 포인트가 엄청 많은데 왜 그걸 하지 못할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큐에스트 77 심지훈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